네, 여러분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죄송한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코로나는 아닌데요. 감기에 걸려가지고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실 때 저에게 살짝은 멀어지셔서 질문을 해주셔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2기 시작을 할 거예요. 2기 시작에 앞서가지고서 이번에 피드백을 어떻게 드릴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차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온천반이 지금 실강보다 한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점심시간에 피드백을 하고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서 바로 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강의 피드백은 점심시간 이후로 갈 겁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석차라고 하는 것도 궁금하신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석차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 참석하고 통합해가지고서 이렇게 드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은 2기와 관련해가지고서요. 어떤 공부든 기본적인 전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대전제는요. 반복에는 장사 없다예요. 이거는 어학이든 아니면은 경영학이든 법학이든 모든 종류의 공부에서 동일하게 통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공부에 대한 고민의 70% 정도는요. 충분히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고 성실하게 참아가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약간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합니다. 저는 약간 좀 강의를 한 지 좀 됐으니까요. 전혀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어가지고서 언어 하나를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언어 하나를 배우려면은 한 4,000개 정도의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언어가 들리고 쓰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은 작업이긴 한데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과 어떤 표현은 한 번 들으면 바로 외워져요. 근데 죽어라고 반복해도 외워지지 않는 것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회독하는 복습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조금 벗어나 가지고서 안 외워지는 것만 중점적으로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제로서의 반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약점 찾기라고 하는 것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점 찾기라고 하는 것을 2차 시험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례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여기에서 잘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합격과 점수라고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특히 약간 아직은 단문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라던가 혹은 민사소송법 이런 과목과 다르게 노동법에서는 이론과 실전을 적극적으로 링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권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사례집으로 하신다면은 단권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을 보강을 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브노트로 단권화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실전에 관한 부분을 그 서브노트에다가 보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써야 되는 근거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활발하게 교환하는 형태를 띄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책이 정리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 책 정리 방법에 대해서는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2기에서도 조금 더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사례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단권화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다 하시면 되시냐면은 정확하게는 땡기는 교재에다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썼었거든요. 노동법의 경우에는 그냥 기본서가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두껍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서 썼고요. 그리고 인사의 경우에는 제가 강사저와 교수저를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저 쪽이 조금 더 저한테 잘 읽혔습니다. 3인 공저 봤었던 케이스였었는데요. 그래서 교수저에다가 단권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행정쟁송의 경우에는 왠지 행정쟁송은 사례집이 눈에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단권화를 했었고요. 민사소송법이 제 선택 과목이었는데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서에다가 단권화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끌리는 교재에다가 단권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약간 좀 FM대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요, 단권화는 사례집이라고 하는 그 1대1로 문제를 푸는 그런 답안 형태의 교재보다는요, 서브노트와 같은 이론서에다가 단권을 하시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1기 과정에서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서요, 서브노트에 목차를 남겨놓고 그리고 그 목차 옆에다가 어떠한 것들을 메모하고 정리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던 그 파일은 다시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이 파일은 시험지에 나와 있는 QR 접속해 가지고서 거기서 받아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례집의 경우에도요, 사례집을 단권화 하기 위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서 그런 분들을 위한 파일을 좀 그 단톡에다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다만 단톡으로 공유를 하는 이유는요, 이 책의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올리는 것들은 다 복사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톡방을 부득이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례집을 보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집은 우선 예시 답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안의 틀에 사례집을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각이 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풀 때 사례집에 있는 목차와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바꿔가지고서 돌려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례집은 약간 조립식으로 읽는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들어가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집의 기능은요, 사례집은 어떻게 보자면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찾아가지고서 관리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발견해서 개선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사례집을 응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은 이런 순서대로 봐주시는 것이 좋아요. 우선 첫 번째는요, 문제를 먼저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쟁점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사실관계를 읽고 당사자의 주장을 보면서 쟁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요, 기본서의 그 부분의 챕터로 돌아가야 됩니다. 혹은 서브노트에 있는 그 부분의 챕터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몰랐는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순위는요, 설문의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가 어떠한 포인트들을 시사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잡아내는지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출제 의도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요, 이 포인트들이 내가 암기하고 있는 키워드와 연결되는지라고 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판례에서 뭐 동기, 경위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사실관계가 내가 매칭이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대충 그러면은 대답은 할 수 있어요. 대답은 할 수 있는데요. 그 대답을 체계적인 목차로 잡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로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 1번, 2번, 3번의 단계까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문제는 내가 깔끔하게 푸느냐 아니면 부실하게 푸느냐의 문제는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풀 수 있냐 없느냐로 들어간다면은 그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노동법에서 여러분이 그 노원과 노트에 나오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서요. 여기까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점수가 60점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이런 과정을 삐끗하기 때문에 6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된 것들은 일단은 스킵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문제들을 먼저 분석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사례집을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막판에는요. 민사소송법이라던가 행정소송법도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1, 2, 3까지를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례집은 그냥 뜯었습니다. 뜯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못 푸는 문제들만 남겨놓고서 그 문제들만 계속 보면서 그렇게 사례집을 그냥 다 보고서 버려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사례집은 그런 식으로 모르는 문제가 없을 때까지 1차로 치자면은요. 그 지문 있잖아요. 그 지문들이 있는데 그 OX를 가릴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문제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례집을 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과정에서 이런 식의 작업을 해주시면 좀 좋아요. 논점의 정리와 그리고 목차, 키워드만 써보기라는 거죠.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풀어야지 실력이 오릅니다. 약간 그 읽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좀 부딪히는 면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효율이 약간 떨어지거든요. 근데 또 곤란한 부분은요. 이 사례집에 있는 분량의 내용을 손으로 직접 쓰다 보면은 체력과 시간이 진짜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갈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절충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논점의 정리 같은데 내가 노력하지 말아야 될 키워드들 딱딱 적어주고요. 목차 짜보고 그리고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도요. 완성된 문장은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키워드 정도는 제대로 박아가지고서 적어주시는 식으로 이렇게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저도 수험식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많이 말로 해보기라고 하는 거. 이게 체력이 좀 덜 들어가요. 그리고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또 물리적인 공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그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이렇게 못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이 과정은 좀 되게 효과적입니다. 요새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로 해보기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살짝 먼저 인폼을 드리고서 본론으로 갈게요. 2기 시험 문제는요. 진도별로 나갑니다. 그리고요. 난이도는 약간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를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출제를 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사고력이 필요하고 좀 더 까다로운 문제들을 보고 분석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좀 요구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경우에는 고난이도 문제로 선제 공부를 합니다. 예습하시면서요, 이 고난이도 문제들도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풀라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고민하라고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고민점이고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목차를 잡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서 생각을 해오시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수업 시간에 다루어 드리는 식으로 좀 처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2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시는 것은요, 경험치입니다. 제가 엄청 대형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요, 여기에서의 석차라던가 혹은 여기서의 상대적인 점수와 같은 것에는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도 제가 노동법 점수가 68점이 나왔었고 그리고 평균 점수가 64가 나온 인간인데도 한 번도 최고답은 못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 자체는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나 자신의 경험치라고 하는 것을 올리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그렇기는 해요. 최고답안을 보통 만드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는요, 그 문제를 다뤄봤던 사람들이 최고답안을 만들어요. 다루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못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모의고사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아마도 책이 나오긴 했었지만 제가 4월 4일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구하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진도에 대한 부분은 요런 프린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없으시면은 요 프린트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은 많은 강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듯이요, 개별법과 집단법 중에서는 집단법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자 했었고요. 그리고 집단법에서 일련의 흐름을 먼저 다루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기에서 노조법은 대체적으로 맨 앞부분에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상황을 넣습니다. 근데 그 운영이라고 하는 상황은요, 분호와 교섭과 쟁의와 단체 협약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하고는 조금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은 분호로 시작을 해가지고서 단체 교섭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교섭이 안 됐을 때 하는 쟁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노조가 달성하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단체 협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이 일련의 흐름을 4주간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 가지고서 약간 맵을 통해서 개괄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책 맨 앞부분에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을요, 크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그리고 구제 신청이라고 하는 제도와 같이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이라고 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큰 흐름부터 보고 가도록 할 겁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행정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부분은 신청 요건 구비 여부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신청의 이유 구비 여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쪽이 요건 심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쪽이 본안 심리에 대한 부분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구제 명령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 부당노동행위 파트에서는 어떤 것들이 문제될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부당노동행위의 피신청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계약이든 아니면은 근로와 유사한 노무 공급계약이든지 간에 계약의 상대방이 사용자예요. 그 사용자 개념이 확장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확장으로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구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최근 판례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핫한 영역이고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올해 나올 걸로 예정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상의 사용자인 하청업체가 아닌 제3자인데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 양쪽 모두 트렌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 개입이라고 하는 부당노동행위가 A급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청의 이유 구비 여부라고 하는 것은 본안에 대한 것이고요. 결국 부당노동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는 것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는 아시다시피 4가지의 유형으로 크게 쪼개지죠. 첫 번째, 조합 간부를 이유로 한 징계라든가 해고와 같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이라든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가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반조합 계약의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 교섭 거부 혜택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당한 지원을 하는 행위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들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부당 노동행위의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혹은 노조가 지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당노동행위들의 성립 요건에 의사, 즉 사용자의 고의, 이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싫어해서 이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목적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요구되는지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로서 결과가 요구되는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게 돼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행위의 경우에는요, 의사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무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랬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당 해고나 부당 징계가 되어서 사법상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불이익 취급의 분호는 아닌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인사처분에 대한 부분과 같은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요구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반조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의사와 결과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 반조합 계약이라고 하는 말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이니까요. 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 교섭의 거부 혜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대법원 판례가 명시적으로 의사 불효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이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편 얘는 부작이기 때문에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다만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
다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 교섭의 거부 혜택로 인해 가지고서 노동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게 되고, 이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결국 교섭 거부 혜택가 불법 행위냐라고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며, 그리고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와 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따로 평가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게 노조법 제81조 1항 3호에서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하고 개입하는 행위라고 하는 지배 개입 파트의 경우에는요.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즉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일정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지배 개입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 의사를 가지고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따집니다. 한편 이 지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제 신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손해배상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노동 3권의 탄압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노동조합에게 조합 원수의 감소라던가 금전적인 피해와 같은 결과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목적 의사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은 피해가 없더라도 지배 개입이 성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배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분이고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중에서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게 됩니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행위는요. 결과를 요구하니까 피해가 발생을 해요. 재산상의 손해와 같은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배 개입 행위는요. 결과가 없이 우려만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럴 경우에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판례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제명령 파트에 대해 가지고서 간단하게 개괄을 해볼게요. 구제명령에 대해 가지고서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은요.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꿔가지고서 옆급 사이드로 접근을 하고 하는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구제명령이라고 하는 것 역시요. 유연하고 탄력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노조법은요. 뭐 기간제법에 나와 있는 시정명령 같은 것은 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냥 구제명령이라고만 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위원회에게 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요.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와 같이 인사처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모습인 행위칭소, 즉 뭐 해고를 취소하고 그리고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을 주는 원상 회복의 방식을 써요.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모습 외의 것들도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사용자의 발언이라던가 혹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던가 혹은 특정한 조합 간부에 대해 가지고서 아직 징계하진 않았지만 징계할 거라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행위에 대해서는요. 그런 것들은 한 번 행해지면 원상회복이 어렵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노조의 목적 역시 앞으로의 그 반복 가능성을 막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 위법하니 하지 말라는 부작위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판례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고과 차별과 그리고 인사고과 차별에 기한 차별적인 상여금의 지급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요. 이거 너네 잘못이니까 앞으로는 공정하게 인사고과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뿐 아니라 고과 다시 매기고 그래서 상여금 다시 산정해서 지급하라는 명령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명령 파트에서도 살짝 보셔야 되시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먼저 1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제가 드렸던 요 프린트에 챕터 2의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대의 해당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불이익 취급 부당 노동행위의 성립 요건은요. 정당한 조합 활동, 그리고 불이익 취급 이유로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이 인과관계는 의사를 요구하는 주관적인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요. 인과잖아요.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질상 내포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좀 뜯어보게 되면요. 우선은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고 하는 것의 판단 지표는 주체와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 주체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뭔가 조합 간부가 그 간부의 완장을 달고서 그 간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요. 그런 것들은 기관 활동이라고 하고서 바로 퉁치면 됩니다. 근데 조합원이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행위의 성질상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게 돼요.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발언과 같은 언론 행위와 엮이게 되는데요. 사실 명예훼손 부분을 판단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부 허위나 과장이 섞였다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공익적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하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돼요. 네, 그리고 수단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조합 활동의 필요성과 노무지위 시설관리권의 침해 정도라고 하는 것을 비교 형량해 가지고서 어느 쪽이 큰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조합원 개인이 신청하는 유형의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불이익 취급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유로죠. 이 이유로는 주관적 인과관계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안의 적용에 있어 가지고서 재반 사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 해고라던가 이 징계 처분과 같은 것들이 어떠한 목적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단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사안의 적용에 적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조합활동과 그리고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내세우는 것들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이 해고가 혹은 이 징계가 양정이 과다하다 등의 부당징계로 보이는 경우에는요. 설마 요런 작은 잘못을 가지고 잘랐겠느냐. 실제 해고 사유는 조합 활동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표면상의 해고 사유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대체적으로는 가벼운 비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가벼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험자뿐만 아니라 엄마한테 물어봐도 저걸로 못 자른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가벼운 비위 행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처분 이후의 경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도 수험생의 입장뿐만 아니라요. 엄마한테 물어봐도 저 사람은 잘리는 경우들이 여기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는 개별법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들이 이 처분 이유의 경합이라고 하는 요소와 묶여가지고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되게 구별 잘 돼요. 여기는 횡령이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성희롱이 등장하거나 괴롭힘이 등장하거나 하는 식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요 고가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얘는 상대적인 불이익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입증이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례는 우선 동조일 균등한 근로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격차가 단순히 사용자가 고가 관리를 개판으로 해서가 아니라 그 노동조합을 혐오해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반조합적인 의사에 기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불이익 취급은 결과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가 차별이 없었더라면 불이익한 처분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인지라고 하는 이 크게 세 가지를 증명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요 이 불이익 취급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해고라고 하는 것은요 not only 부당, 해고, but also 반조합적 의사여야지 분호가 성립을 하잖아요. 이 인사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not only 부당전직 but also 반조합적 의사여야지 분호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잠깐 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지라고 하는 것을 실무적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노동조합이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서 우선 그 간부 개인은요 노조법 제81조 1항 1호에 분호하고요. 그리고 근기법 23조 1항의 부해를 같이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조합 간부가 해고를 당했는데 노동조합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노조는 노조법 81조 1항 4호의 지배 개입의 분호를 함께 걸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건이 병합돼서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험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상황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요 증명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분호의 입증 책임은 노측이 집니다. 부해의 입증 책임은 사측이 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합 간부의 해고라고 하는 부분이요 정당한지도 그리고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증명 불충분의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부해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지죠. 부해로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분호의 입증 책임은 노측이 져요. 그러니까 분호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입증 책임의 분배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를 가지게 되는 측면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어가지고서요, 그 당사자들이 무엇을 청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개인이 청구하는 영역은 요거죠. 부의 인정, 원직 복귀, 그리고 해고 기간 중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배계획 부분에서는요, 공고문 개시와 부작위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청구 취지 역시 이런 식으로, 즉 누가 청구하느냐와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266페이지로 가가지고서 정당한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파트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사안의 적용을 살짝 보강하고 수정하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이 프린트에다가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들은 앞으로도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건데, 앞으로 공유하는 애들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문제, 저희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문들은 다 그냥 빈칸을 남길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목차와 그리고 필기가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은 266페이지에 하단 부분의 문제를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요, 순서대로 쭉 이렇게 소설책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가로쳐 있는 설문을 먼저 봅니다. 설문을 보고서 대충 이러이러한 쟁점이겠구나라는 것을 좀 가닥을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본문의 사실관계를 읽는 쪽이 훨씬 더 쟁점을 잡기 좋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설문 1에서 물어보는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노조법 문제인데 이 해고가 정당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뭐 징계 얘기 듣고 의의 법적 성질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라는 얘기가 돼요. 정당한 조합 활동은 해고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사유로 사용자가 삼고 있는 그 활동이 주체와 목적과 수단의 측면에서 정당한지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근로자는요, 동시에 본인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주장이 타당한지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엔 노조법 제81조 1항 1호소 중에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구비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고, 설문 1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인지라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이익 취급과 이유로라고 하는 것을 충족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묻는 것이 설문 2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요, 제조업에서 지금 노동조합이 조직이 됐는데요. 노동조합이 조직이 되니까 회사가 인사부서의 주도로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추진을 하면서, 그리고 이 인사부서 주도의 온건 혹은 어용노조로 보이는 곳에 가입할 것을 종용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이 점심시간 중에 공터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던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요, 결국 회사가 조합 대표자를 해고를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안의 특징입니다. 우선은 여기에서요, 집회와 유인물 개최라고 하는 것의 주도자가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관 활동으로 간단하게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내용의 워딩을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 탄압 분쇄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 어용노조이고 우리 노조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다 라고 한다면요, 약간의 과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자신의 단결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 역시 과장이나 왜곡이나 허위를 갖고 있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진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됩니다. 네, 그리고 수단으로 들어갔었을 때는요, 점심시간 중에 공터의 집회입니다. 회사가 지금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유인물 배포나 집회라고 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회사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 집회나 유인물 배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집회할, 유인물 배포할 필요성은 되게 큽니다. 반면에요, 사용자는 그냥 점심시간 중이에요. 남이 일하는데 방해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인물 배포라고 하는 것도 점심시간에 있었으며, 그리고 여기가 무슨 생산시설 같은 걸 점거한 것도 아니고 공터에서 했었던 집회예요. 침해 정도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규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단의 정당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 삼을 수가 없어서 설문 1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한편 설문 2는요, 얘는 당연히 부당해고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당해고를 넘어서 부당 노동행위, 즉 사용자가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렷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의도적 악의적으로 한 행위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건데요. 우선 이 회사는요,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가입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대표이사가 암적 존재다, 대가를 치르게 했다라고 하는 발언 같은 것도 하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요, 결국엔 이 회사는 단순히 인사를 날림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결국 대표자를 해고하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 의사가 추나됩니다. 그래서 분호까지 성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러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의 정리 부분에서는요, 우선 이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있었던 각각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이 유인물 배포와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사용하고 있는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이라서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물어보는 말로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 부분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의 경우에는요, 조합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배경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가 목적 달성과 단결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 행하는 일상적인 재반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실익 하나를 짚어줍니다. 조합활동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노동 3권의 한 내용으로서요, 정당한 조합활동은 민형사상 면책되고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라는 얘기를 넣어줘요. 한편 이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제가 지금 요 프린트에는 살짝 그 메모를 해드렸는데요,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간부들이 사업장 내에서 들어와서 조합활동을 한다던가 혹은
이 종사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쟁의 행위를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간부들의 행위가 형사 고발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쟁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부분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은 형사상으로도 면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의 조력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수 측면에서 정당한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끌고 오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금 숫자 3번과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판단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목수지요. 주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성질상 혹은 묵시적 수권 승인,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성, 노조법 제1조에 있는 애고요. 그리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두 가지의 판례를 짬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로마자 작은 소문자 쌍가로 1번 부분이 구판례고요. 그리고 쌍가로 2번 부분이 신판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를 이렇게 어떻게 줄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단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합의 활동과 사용자의 노무 지휘권, 시설 관리권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문제예요. 그리고 과거의 판례는 조금 이 부분을 깝깝하게 해석을 했었어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허용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거나 승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취업시간 외에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장 내에서 하고 싶으면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는 사용자는 그럼 언제든지 불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판례의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조합 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 그리고 그 다음에 조합 활동으로 행해진 개별행위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시설관리권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가지고서요.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 형량에서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국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 충돌에 대한 형량이에요. 필요성과 침해 정도를 통해서 이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사안과 관련된 두 가지의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인물 배포라던가 집회에 대해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서 허가를 받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판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런 걸 해도 되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근기법 제96조의 문제예요. 저취업 규칙이 근기법 제96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안 써줘도 되기도 합니다. 생략 가능한 영역인데요. 기본적으로 판례는 사용자의 경영권이라고 하는 부분과 영업의 자유의 입장에서 보았었을 때요. 결국 사업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취업규칙상 이런 허가제를 채택하는 것, 이것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허용되는 범위 내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저런 것 때문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 가지고서 조합활동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 조금 중요해져요. 유인물 배포의 정당성은 허가가 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유인물의 내용,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목전을 가지고 판단하게 될 거고요. 배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과 침해의 정도와 같은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반 사정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업 시간이 아닌 휴게 시간 중에 배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침해의 정도가 낮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 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정당성을 잇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 살려주셔야 되시는 것은 여기 부분입니다. 1번하고 3번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셔도 되시고요. 다만 여기에서
유인물의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이 사례집의 답안에서요 판단 지표를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인물 등의 내용과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갈 거예요. 일목전습니다.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 과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공익적이고 내용이 진실하면 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합니다. 제가 3월 18일까지 저희 노동조합 선거를 했고 경권이 교체가 됐다라 말씀드렸지요. 그 동안에 양쪽의 후보자들한테 이 얘기를 진짜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비방과 관련해 가지고서.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사안의 적용,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주체의 정당성, 여기는요. 대표 기관이 했으니까 당연히라고 넘어가면 돼요. 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간단했습니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활동일 때가 행위의 성질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일부 과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전체적인 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동조합이 쟤네 어용노조고 사측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조직안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합활동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이잖아요. 단체협약의 체결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 정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단의 정당성과 관련해 가지고서요. 저는 사례집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이 부분에 적용을 적었으면 좋겠어 가지고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이 프린트에다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PPT에 띄웠습니다. 요거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회사의 취업 규칙을 이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반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그것만 가지고서 따지진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따졌다가는 사용자의 자의에 따라서 어떤 노동조합은 활동을 전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추가로 보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필요성 부분입니다. 지금 인사부 주도로 탈퇴 종용도 있고 가입권 요행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단결력을 유지 강화하고 해당 상황을 알리기 위한 언론 활동을 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인물 배포하겠다라고 하고 집회 개최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이 양반이 허가를 안 해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나 짚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해하고 형량을 하는 거죠. 점심시간에 꼴랑 20분 그리고요. 식사나 휴게를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무지휘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사업장 내긴 한데요. 회사 내 공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권에 실질적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죠. 그리고 유인물 배포라고 하는 것이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쳐들어가 가지고서 막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구내식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권과 노무지휘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침해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정리하는 표현도 살짝 보강했으면 좋겠어 가지고서 제가 추가적으로 올려뒀는데요. 조합활동의 필요성이 지금은 사용자 재산권의 침해 정도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의 정당성 구비했다라고 갑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 측면의 정당성을 상실했어요. 부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설문 2가 물어보고 있는 부노의 성립 요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의 정리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해에 해당하는데 이 부해 인정을 넘어가지고서 분호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분호의 기본적인 인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거 규정은 한 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근거 규정을 다시 요건으로 쪼개본다라고 한다면요.
정당한 단체 활동과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있을 것, 그리고 인과관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인과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서 항을 옮깁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 필요 여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점은 법문은 이유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호 의사의 존재라고 하는 게 성립 요건인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견해 대립 중에서 주관적 인과관계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로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사라고 하는 것은 반조합적인 의욕 내지 동기, 즉 노동조합을 싫어해가지고서 노동조합을 방해하려고 그 노동조합의 간부나 조합원을 괴롭히려는 목적 의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 인과관계설입니다. 그냥 모르고 인사를 개판으로 해가지고서 근기법 제23조 1항 등의 위반을 하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많고, 그리고 구제명령이 근기법적으로 나올 거예요. 하지만 형사처벌이 되는 분호까지는 안 간다라고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번은요. 아니, 사용자가 그 무지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분호로 취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 인과관계설입니다. 즉,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용자가 잘못했으면 분호가 성립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판례는요, 뭐 크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다행히도 오랜 판례라 가지고 긴 썰을 풀지 않았어요.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재판 사정을 비교 검토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주관적 인과관계설 입장인데요. 근데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상대방이 입증한다라는 건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반 사정으로서 간접 사실, 즉 반조합적 정황에 따라 가지고서 인정되는 추정적인 의사면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 사실, 즉 정황을 통해 가지고서요. 저 행동이 저 의사에서 나왔을 개연성이 추정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검토 들어갑니다. 견해 대립이 있으면은 검토는 적어 주시는 것을 90%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이 검토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제시예요. 너의 사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사안의 적용을 어떠한 방향으로 적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 양갈래길이 있잖아요. 이 양갈래길 중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범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관적 인과관계설이 타당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의 난이도를 떨어뜨려 주려면은 결국에는 간접 사실을 통한 개연성의 추단으로서 분호 의사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식으로 판례와 비슷하게 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의 사안의 적용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당노동행위는요, 우리가 지금 이유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긴 했었습니다만 요건이 3개예요. 그 중에서 간단히 가도 되는 것들은 줄처리합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 가지고서 불이익 처분이 현실적으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빼먹지는 말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유로에 집중을 하는 건데요. 여기는 우선 요약해도 됩니다. 베끼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재반 사정을 번호를 붙여 언급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이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때 이 판단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에도 마찬가지 적어주실 수 있거든요. 재반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회사가 반조합적인 의혹을 통해 가지고서 이 노동조합을 활동을 주도한 이 사람을 직장에서 몰아내고자 지금 징계해고라는 수단을 동원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된다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분호가 성립하였다라고 하는 식으로 짚어줍니다. 여기에서 답안의 질을 높이려면은요, 요와 같은 여기 부분 있죠. 반조합적인 의혹을 통해서 활동을 주도한 이 사람을 직장에 몰아내고자 징계고라는 수단을 동원한 이라고 하는 식으로 좀 어떤 목적 의사인지를 어렵지만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판사님의 내공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요, 약간 그 답안을 쓸 때는 판사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판사님한테 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는 답을 내줘야 됩니다. 사례집에서. 지금 분호의 성립 요건에서 요구되는 것은 분호의 목적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황을 통해 가지고서 이러한 목적 의사가 추단된다라고 하는 설명은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답안의 질을 많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빨간색으로 PPT에 띄워놓은 이 부분이요, 결국 서브나 기본서의 단권화할 영역이에요.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면은 이 판례를 외웠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수험생은 그만큼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론을 보면서 그 이론을 통해서 이러한 판단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링크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브 등의 단권화할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GS 1기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분호에 해당하니까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까지 하시고서 쉬었다가 들어가 나머지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